한 권의 책, 다양한 울림. 오늘의 독감은 해밍웨이의 킬리만자로의 눈입니다. 네. 어땠나요? 이 책이요. 어땠나요? 일단 제목이 강렬하잖아요. 네네. 제목이 강렬한 거에 네. 일단 모두 손을 가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저도 왜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네네. 이런 생각입니다. 네네. 아무튼 요거 책 속에 바로 네. 들어갈까요?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도 얘기했지만 해밍웨이가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가지고 실제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길 잃은 세대를 경험했던 해밍웨이는 그 특유의 허무주의적 감성을 바탕으로 절제된 문체, 강인한 남성성, 참신한 소재가 돋보이는 많은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는 책입니다. 네. 죽음을 앞둔 한 인간의 지나간 삶과 고독을 현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겪고 삶의 방향을 이뤄온 인간의 방황과 고뇌의 사실적 묘사가 있고요. 전쟁의 비극적 경험이 내재되어 있고 작품 속에서 불안감과 상실감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독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인간의 실존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 책입니다. 실존에 대한 문제. 네. 그 많은 소설가들이 그 죽기 전에를 그려요. 단말마의 고통이라고 하죠, 보통. 네. 근데 그 단말마의 고통 그 장면을 쓴 책 중에 밴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이 킬리만자로의 눈이. 그렇죠? 저는 이제 작가 소개를 하는데 이번에 좀 특별하게 해보려고 제가 백민석 작가가 쓴 해밍웨이라는 책을 한 권 더 빌려왔어요. 그럼 해밍웨이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요?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어떤 책인지? 백민석 작가님이 그 소설가이신데 모든 소설가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해밍웨이를 사랑하겠죠. 특히 이 백민석 작가는 해밍웨이가 거의 롤모델 내지는 멘토라서 해밍웨이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파리도 가고 쿠바도 가고 여행도 하면서 해밍웨이에 대해서 쓴 빠군요, 거예요. 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항상 그 소설 무슨 클래스를 하시나 봐요. 그때 킬리만자로의 눈과 푸코의 저작을 통해서 뭐 인간의 충동을 설명하는 그 창작 수업을 하실 때 항상 해밍웨이에 대해서 이거를 읽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밍웨이에 대한 그것을 작가 소개를 요 책으로 대신 할 건데요. 평생 죽음을 쫓아다닌 남자 챕터 10입니다. 네. 제목 멋있다. 네. 죽음을 쫓아다닌 남자. 그쵸. 네. 그래서 해밍웨이가 얼마나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에 대한 연보가 여기 실려져 있어요. 소설가 백민성 님이 쓰신 해밍웨이 20세기 최초의 코스모폴리탄 작가라는 책에 있는 제10장 평생 죽음을 쫓아다닌 남자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적 고난의 연보. 보통 고인이 된 작가의 책에는 작가의 삶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연보가 실린다. 한평생 삶의 궤적을 연월순으로 간략하게 정리한 연보다. 해밍웨이의 책에도 물론 그런 연보가 실려 있다. 하지만 그의 연보에는 다른 작가의 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연보가 추가된다. 바로 육체적 고난의 연보다. 그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고를 당했고 얼마나 많은 질병을 달고 살았는지 따로 떼어 정리할 수 있을 정도다. 확실한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만 세어보아도 그는 평생 사고를 32번 당했고 질병은 36번을 앓았다. 그 중에는 비행기 사고가 2번 있었고 뇌진탕이 5번 있었다. 눈 질환이나 전장에서 입은 부상은 수시로 재발했던 고질병이었다. 해밍웨이는 어렸을 적에는 막대기가 목구멍에 걸린 채로 넘어져 편도선이 잘려나가기도 했고 아버지에게 낚시를 배우다가 낚시 바늘이 등에 걸리기도 했다. 태어날 때부터 왼쪽 눈에 결함이 있어 시력에 문제가 있었다. 20살이 되기도 전에 제1차 세계대전에 나가서는 포탄에 뇌진탕을 일으켰고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고 그 부상으로 입원해서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황달에 걸리기도 했다. 20세가 돼서는 맹장염 수술을 받고 말라리아에 걸리고 유리를 밟아 탄저병에 감염되기도 했다.
첫 아들 존이 건강한 오른쪽 눈을 찔러 동공이 다치기도 했고 같은 해에는 옴이 올랐다. 파리 노트르담 대 샹가에 살 때는 지붕에 채광창이 떨어져 이마가 찢어졌고 아홉 바늘을 꿰맸다. 20대 중반부터는 치질로 고생했다. 한겨울 찬물에서 낚시를 하다가 신장에 이상이 생겼고 낚시배에서 넘어져 내상을 입기도 했다. 30대가 되자마자 해밍웨이는 말에게 차이고 자동차 사고를 당한다. 왼쪽 눈이 계속 나빠져 이때부터 안경을 낀다. 기관지에 폐렴이 걸리기도 하고 목 수술을 받기도 했다. 아프리카 사냥에 나섰다가 아메바 이질에 걸려 몸이 반쪽이 된 사진은 지금도 찾아볼 수 있다. 오른손 집게손가락에 폐혈증이 걸렸고 바다 낚시를 나서서는 상어를 총으로 쏘려다 자기 다리를 쐈다. 다음 해에는 문을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졌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간이 병이 났다. 이번엔 왼쪽 눈이 긁힌다. 40대가 돼서는 제2차 세계대전에 나선다. 해밍웨이는 1944년 런던에서 등하관절 상태에서 차를 몰다 물탱크를 들이받아 두 번째 뇌진탕을 입는다. 이때 그가 죽었다는 신문기사가 나온다. 같은 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독일군의 총격을 받아 피하다가 세 번째 뇌진탕을 일으켰다. 이 사고로 일시적인 발기불능을 겪었는데 그에게는 잊지 못할 충격이었다. 그에게 성교는 글쓰기만큼이나 중요했다. 태양은 다시 뜬다에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 라는 부제를 붙일 뻔한 적도 있었다. 그는 또다시 피를 토할 정도로 폐렴을 앓았다. 다음에 쿠바 아바나에서 차를 몰다 사고가 나 그뿐만 아니라 옆에 탄 네 번째 부인 메리 웰시까지 큰 부상을 입었다. 그의 고질병의 하나인 고혈압과 알코올 중독이 시작됐다. 사자와 놀다 발톱에 긁히는 사고를 당하고 이명이 생기고 단독을 앓아 얼굴색이 망가져 시뻘겋게 변한다. 50대가 되어서도 해밍웨이의 고난은 그치지 않았다. 땡볕 아래 바다 낚시를 하다 피부암에 걸렸고 배에서 넘어져 네 번째 뇌진탕을 입었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에서 입은 다리 부상도 계속 재발하고 있었다. 제거 못한 파편들이 다리에 남아 문제를 일으켰다. 폐혈증을 앓는 상태에서 노인과 바다를 써 발표했고 다시 이지를 앓고 차에서 떨어져 얼굴과 어깨를 다친다. 1954년 1월 아프리카로 사냥을 나섰다가 비행기 추락 사고를 두 번이나 겪는다. 처음 탄 비행기가 전신줄에 걸려 추락하고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다른 비행기를 불렀다가 그 비행기마저 추락한 것이다. 이 사고로 척추와 두개골이 골절되고 다섯 번째 뇌진탕을 일으키고 관략근이 마비되고 화상을 입고 신장과 비장이 파열됐다. 다시 한번 그가 죽었다는 사망 기사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다. 같은 해 10월 노벨 문화상을 수상했다. 스페인에서 또 한 번 사고를 당했다. 술로 인한 질병도 갈수록 심해졌다. 간염, 동맥경화, 당뇨병으로 고생했고 발기불능이 재발했다. 해밍웨이가 겪은 육체적 고난의 기록을 보면 그가 노인과 바다를 쓸 때까지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다. 눈질환, 다리 통증, 폐혈증, 폐렴, 고혈압, 간염, 알코올 중독 등은 평생 반복된 고질병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50대가 돼서는 약을 달고 살았다. 노벨상을 수상한 다음 그를 인터뷰한 기자는 이런 글을 남겼다. 해밍웨이는 자주 알약 하나를 입안에 털어넣었다. 사고 이후 먹는 약이 하도 많아서 이렇게 간격을 두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요. 해밍웨이의 말 83쪽. 60살이 넘자마자 해밍웨이는 우울증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정신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 그는 정신병원을 오가는 신세가 되었고 결국 그의 아버지처럼 총으로 자살한다.
아니 이제 아까 저희는 읽어드렸지만 해밍웨이가 완전 인생을 고통 속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부분을 몇 개, 이 해리라는 사람이 32쪽에 보면 그녀는 정말이지 그에게 아주 잘해주었다. 오후에 그는 잔인했고 부당했다. 그녀는 좋은 여자였다. 이제 같이 있는 여자에 대해서 굉장한 여자였다. 바로 그때 그는 자신이 지금 죽음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 생각은 빠르게 들이닥쳤다. 그러나 물이나 바람처럼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악취를 풍기는 공허처럼 들이닥쳤다. 묘한 것은 하이에나가 그 공허의 가장자리를 따라 가볍게 미끄러지 달려갔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처음 앞쪽에는 고통이 이런 식으로 찾아옵니다. 네. 그러다가 네네. 하이에나가 죽을 때도 울고 있었죠. 그러니까 39쪽에는 또 네. 고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봅니다. 그는 그녀를 보다가 그녀 특유의 유쾌한 미소가 눈에 들어오자 다시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꼈다. 이번에는 빠른 속도로 들이닥치지 않았다. 그냥 한번 휙 부는 정도였다. 촛불을 일렁이게 하여 불을 키우는 바람처럼. 오. 시예요. 이거 자체가 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라고도 느낌이 많이 오죠. 네, 그러니까 네. 대화체는 그냥 소설인데 중간중간 표현들이 해밍웨이가 이 소설을 제일 좋아하는 게 잘 썼어요, 진짜. 그러니까 문장이 잘 써가지고 그때 아까 꾸미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마지막에 가면 이 자기 가슴에 그 타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 죽음이. 그게 어디였냐면 그것은 그에게 더 바싹 다가왔고 이제 그는 그것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가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자 그것은 조금 더 다가왔고 이제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보내려 했지만 그것이 그의 몸 위에 올라타는 바람에 그는 그 무게를 모두 가슴으로 받아내야 했다. 그것이 거기 웅크리고 있어 꼼짝도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는데 여자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부하나는 이제 잠이 들었어. 침상을 살짝 들어서 텐트 안으로 옮겨. 그는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그것이 떠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다. 이제 그것은 더 무겁게 웅크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침상을 들어올리자 갑자기 괜찮아졌다. 가슴에서 무게가 사라졌다. 네, 그러니까 죽음이 이렇게 그러니까 과인 울리듯 그렇게 온다는 표현이 아, 정말 소설가는 죽어봤나요? 어떻게 알까요? 뭔가 인스퍼레이션을 영감을 주는 어떤 뮤즈가 있나 봐요. 아니 그쵸? 죽어봤다기보다는 그런 고통에 가까이 가봤었던 분이잖아요, 이분이.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잡았을까. 저는 일단 그 많은 액자 여기 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액자 글들이 진짜 시입니다. 시. 서정시도 있고 무슨 뭐 약간 스토리가 있는 시도 있고 그런데 첫 번째는 이 눈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그 킬리만자로의 눈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네네. 그래서 제가 좀 너무너무 시적으로 너무 좋은 것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다 읽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너무 많을 것 같고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네. 그의 저위 가우어탈 산에서 가우어탈 산에는 산이라는 거는 오스트리아 포아 아르베르크 연방지에 위치한 하군스 마을에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산이에요. 네. 이분이 유럽을 접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명도 어찌나 이렇게 어려운지. 가우어탈 산에서 크리스마스 주간 내내 내린 것도 눈이었다. 오스트리아는 좋겠다. 네, 그들은 크고 네모난 자기 스토브가 방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나무꾼 집에서 살았고 너도 밤나무 잎을 채운 매트리스에서 잤다. 이 매트리스 뭐예요? 어떨까요? 너도 밤나무 잎을 채운 매트리스는 냄새가 날 것 같아. 너무 한번 누워보고 싶어요. 네, 이 자연적인. 이때 도망경이 발에 부상을 입고 눈 속에 피를 뿌리며 왔다. 벌써 이제
피가 빨갛고 하얀 눈에 뭔가 대비적이죠. 시적이에요. 도망병은 헌병이 바로 뒤에 쫓아온다고 말했고 그들은 그에게 양말을 준 다음 그의 발자국이 바람에 쓸린 눈에 덮일 때까지 헌병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끌었다. 그래서 여기서 요 문단에서 진짜 이 짧은 글에서 이게 이제 빙산 이론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킬리만자로의 눈이 빙산 이론의 어떤 극치를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문학 평론가들이 저도 본 것 얘기하시더라고요.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해밍웨이의 빙산 이론은 파리에서 그 인상주의 화가의 그림을 보고 화가가 자기 인상에 맞춰서 다 그리지 않고 인상에 맞춰서 그리잖아요. 그거에 착안을 받아가지고 소설가는 왜 다 써야 되지? 응? 우리도 인상만 쓰는 게 어때? 그리고 진짜는 쓰지 않는 게 어때? 그래서 30%만 쓰고 70%는 그 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빙산 이론이라는 걸 자기 그 문체로 스타일로 완성을 시킨 거죠. 근데 여기서도 벌써 너무 많은 걸 내포하고 있지요. 이게 가오탈 산이 그냥 산이 아니라 전시 중이었구나를 알 수 있게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도망병을 숨겨주는 어떤 마을 사람의 따뜻함도 느껴지고요. 근데 그 마을 사람이 누군지는 말을 안 하는데 굉장히 토커티브한 헌병들을 눈이 이제 그 빨간색 핏자국을 없애게끔 할 정도로 하면 시간 경과가 엄청 나거든요. 그 시간 경과 동안 헌병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끌 정도의 토커티브한, 그러니까 아줌마 아닐까? 남자는 아닐 것 같다 하면서 독자에게 계속 빈칸을 계속 채우게 하는, 그러니까 요 한 단락을 읽고도 너무 많은 상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발가락은 어때요? 아니 저는 여기 이제 이쪽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쟁 중에 쓴 게 되게 많잖아요. 요것도 이제 전쟁 중의 이야기인데 내가 이 전쟁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있었다면 더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유럽에 좀 가고 오스트리아에도 요 시대에 가고 싶은 거야. 싶은 1차 대전 요 시대에. 왜 지금 사람들이 그 2차 대전 때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전쟁이 실제로 적군을 만나서 총을 쏘고 이런 순간보다 기다리고 숨어 있고 어딘가에서 뭐 밥을 못 먹어서 굶으면서 막 얘기하고 너 애인 사진 뭐야? 막 이러면서 이런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분은 이 1차 대전뿐만이 아니라 무슨 터키에서 일어난 전쟁. 막 이런 것도 막 그 중간에 나와요. 이게 밑에 이제 주가 없으면 이거를 가라카치 기차역이 어디 있었지? 막 이거 터키 이때 그러니까 터키까지 접수하셨어요. 이거를 다 그냥 읽으면서 알고 싶어. 맞아.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더 찾아보게 하고 독자의 관여도를 굉장히 높이게 하는 문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가가 그냥 이야기만 잘 짓는다고 소설가가 아니라 자기 스타일을 개발했다는 거에 대해서 독보적인 존재가 된 것 같고, 그 바에서 술 마실 때 그 일화가 있어요. 해밍웨이 씨 소설이 뭡니까? 여기 랩킨에다 적어주실 수 있나요? 뭐 빙산 이론이 뭡니까? 누군가 그랬겠죠. 제가 약간 거짓말로, 그러니까 제가 잘 기억 못해서 약간 거짓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그래요. 그랬더니 랩킨에다가 빙산 이론의 소설은 이런 거야, 소설가는 이런 거야를 한 줄로 내가 써줄 수 있으면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줄로 나를 슬프게 할 자신 있어요? 하면서 이제 막 강하게 나온 거지. 그거 완전 싸우자고 덤빈 이게 무슨 일화같이 제가 읽었어요. 그랬더니 해밍웨이가 한 줄로 이렇게 썼는데 그 사람이 인사하고 갔대요. 정 대단하십니다. 그 한 줄이 한 번도 신지 않은 5살 아이의 신발을 팝니다. 와,
그 한 줄이었대요. 거기서 너무 슬프잖아요. 진짜 대단한 분이다.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음. 한 번도 안 신은 5살 아이의 신발을 팝니다. 그게 바로 소설이라고 딱 얘기해 줬는데 네,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막 뭐 아이가 죽어서 뭐 어쩌고 그렇게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는데 그 인상을 강렬하게 주는 그런 문장들이 여기 진짜 많다는 거죠. 이 문장도 괜찮은데요. 그쵸. 어. 그러니까 맞아. 그게 소설을 구구절절 난 너무 슬프고 막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참 아이는 이랬는데 참 가난까지 하시네요. 이런 불쌍해라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언어로 말하면 또 너무 발아드는 게 싫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니 그러니까 이 소설도 그래요. 네네. 예, 처음에 보면 저희가 이제 처음에도 읽어드렸지만 이제 킬리만자로 눈 해가지고 아까 이제 산으로 뭐 했는데 딱 첫 이야기가 놀라운 점은 통증이 살았다는 거야. 그가 말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사람이 어디에 있고 뭐 만나서 뭐 어떻게 됐고 뭐 여기는 어디고 막 이런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스타일 해밍웨이 스타일과 하드보일드 막 딴 얘기하다가 갑자기 훅 들어오는 느낌. 그니까. 그래서 정말 근데 이런 소설을 더 잘 써야 되잖아요. 막 구구절절 표현하는 소설은 그냥 독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읽어나가는 것처럼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궁금한데 뭐야? 그리고 덮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 내용도 전반적으로 조금씩 그 뭐라고 그러지? 힌트를 줘가지고 그 가시에 찔린 것도 되게 나중에 나오죠. 맞아. 처음에는 이게 왜 둘이 싸워? 막 그니까. 나쁜 년 하면서 막 되게 욕하잖아요. 맞아. 그러면서 자기가 글을 못 쓴 게 너무 부자 여자를 만나서라고 또 막 탓을 하고 그러면서 또 그건 아니었어 막 하면서 아무튼 그 진실만 얘기하지 않는데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네. 좀 발가락이 또 좀 인상적이었던 거를 또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고통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랬는데 뒤쪽에 가면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 아까 액자 소설처럼 그 이야기를 못 쓴 거를 이야기를 썼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오래전 포병 장교 윌리엄슨이 밤에 철조망을 통과하다가 독일 정찰대 병사가 던진 수류탄에 맞아 비명을 지르며 모든 사람에게 죽여달라고 애걸 했던 때를 기억했다. 그는 뚱뚱한 남자였으며 터무니없는 허세에 중독되어 있기는 했지만 아주 용감했고 훌륭한 장교였다. 그날 밤 그는 철조망에 걸렸고 조명탄이 그를 환하게 밝혔으며 내장이 철조망 위로 쏟아져 나왔다. 그를 산채로 데리고 오려면 내장을 잘라낼 수밖에 없었다. 나를 싸 해리, 제발 나를 싸. 그들은 한때 우리 주님은 결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어느 시점에 이르면 통증 때문에 기절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늘 그날 밤에 윌리엄슨을 기억했다. 윌리엄슨은 엄청난 통증에도 기절하지 않았고 마침내 그는 자신이 쓰려고 늘 챙겨두었던 모르핀 정제를 다 털어주고 말았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바로 듣지 않았다. 이 통증이 막 이 사람이 자기의 통증을 얘기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내장이 바깥으로 나온 것처럼 괴로운 통증을 겪고 있는데 그때 그 통증이 이 통증이었어. 네. 그러면서 이렇게 쓴 거죠. 네. 신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막 힘들어서 힘든 애 중에 한테 막 이렇게 조언해주는 말에 신은 감당할 수 있는 고통만 주신대.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고통을 많이 받는 건 너가 강하다는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감당할 수 있는 고통만 주시기 때문에 네가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큰 고통을 주면 또 사랑도 주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락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어떤 시점에 이르면 통증 때문에 기절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근데 그는 기절하지 않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지상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해밍웨이한테. 나는 살아있다 지금. 고통에도 기절하지 않겠다라는 그거를 거죠. 지금 의식적으로 막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막 쓰고 있어. 그렇죠. 게다가 그 남의 고통을 잊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모르핀을 다 준 그 전후에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고통 당하는 사람에게 그 느껴지는 연민 이런 것도 느껴지고요. 그렇죠? 그 바로 앞에 이제도 막 그 소년을 죽여버린 이 이야기도 정말 그래서 왜 안 썼어? 빨리 다 쓰지. 그리고 나도 글 좀 쓰는데 못 쓰겠다 나는 이런 생각 들었어. 진짜로. 이렇게 잘 쓰는데 진짜. 그래서 46조에 보면 얼뜨기 네. 소년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그 이제 노인이 그 얼뜨기 소년을 매일 두들겨 팼던 그 노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중간에 이렇게 소년이 거절하자 노인은 또 때려주겠다고 위협했지. 노인이 헛간으로 들어가려 하자 소년은 부엌에서 소초를 가져와 그를 쏘았고 사람들이 목장에 돌아왔을 때 노인은 죽은 지 일주일 되어 축사 속에 얼어붙은 채 있었다. 죽음의 일부는 개들이 뜯어먹었다. 남은 죽음을 담요에 싸고 밧줄로 묶어 썰매에 실었고 너는 소년의 도움을 받아 썰매를 끌었지. 네. 그 소년은 죄책감이 없었죠. 자기를 너무 못살게 군 그 노인을 죽였다는 걸. 그래서 소년은 체포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 노인의 악행을 자기가 알렸다는 어떤 느낌까지 받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소년이 에듀케이트 되지 않으면 사람은 도덕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본능적이니까. 본능적이니까. 당연히. 네. 그러니까 앞쪽에는 자신의 이런 고통에 대해서 뭐 죽음이 오고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뒤에는 약간 이런 고통이 나만의 고통이 아니고 이런 사람은 이런 고통이 있고 뭐 죽을 뻔한 사람도 있고 뭐 죽인 사람도 있고 막 그렇더라? 막 이런 얘기를 막 쓰면서 이제 죽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액자 소설에 있는 것도 굉장히 신은 고통을 주신다 이런 거에 대한 명제를 툭툭 던지고 그 다음에 소년이 느낀 그 억울함 같은 것도 느끼게 해주고 그래서 많이 생각하게 해주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반드시 읽어야 되는 그 부분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 55페이지 읽어보고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해리가 이제 그 비행기가 와가지고 구조되는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막 날아가고 있는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네. 비행기는 아루샤로 가는 대신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연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아래를 보다가 채워친 듯한 분홍색 구름이 마치 눈보라의 첫눈처럼 난데없이 나타나 땅 위를 움직이다가 허공으로 번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메뚜기 떼가 남쪽으로부터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어 그들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동쪽으로 가는 것 같았다. 마침내 하늘이 어두워졌고 그들은 폭풍우 속으로 들어갔다. 비가 너무 심하게 쏟아져 마치 폭포를 통과해 날아가는 것 같았다. 이윽고 폭풍우를 빠져나오자 콤피는, 그러니까 조종사입니다. 고개를 돌려 싱긋 웃으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것의 정면으로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하나, 온 세상처럼 넓고 크고 높고 햇빛을 받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빛나는 킬리만자로의 평평한 꼭대기였다. 그 순간 그는 그곳이 그가 가는 곳임을 알았다. 죽음의 순간을 또 막 이렇게 하얗게 킬리만자로의 정상으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또 카타르시스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 좀 살짝 읽어주시죠. 네. 네. 마지막 문장만 읽어요. 텐트 밖에서는 또다시 하이에나가 그녀를 깨웠던 그 이상한 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심장박동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몰로가 자신의 남편의 죽음을 확인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자 한마디로 또 어땠는지 우리. 근데 지금 마지막 문장을 읽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게 뭐 킬리만자로 눈 속에는 희망은 없고 모든 재앙과 제약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마지막에 희망이 조금 보이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기다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알고 운명을 알았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 했을 때 저는 킬레만자르의 눈 소설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 네, 없어요. 참 나의 역사적으로도 참 들어온 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밍웨이. 저는 좀 이렇게 고통을 견디면서 잘 살아볼게요. 네. 여러분도 고통을 견디시면서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책독감 여기까지예요. 네, 안녕히 모두 계세요. 행복하세요.